지난 시간에는 AI 팩토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공장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만들기 시작했는지를 지켜봤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그 공장을 누가 지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장이 완성되어 가고 있는 지금 그 소유권을 놓고 기업과 국가가 같은 자리를 노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내용을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보시는 뉴스 한 줄 한 줄이 다르게 읽히실 거예요. 굉장히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능을 만드는데 비용은 매년 떨어지는데 그 지능을 쥔 권력은 거꾸로 한 손으로 모이게 돼요. 그러니까 싸지는 것과 모이는 것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값이 내려간 건 지능이지 그 지능을 찍는 공장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 공장을 쥔 손이 권력으로 흘러들어가 그 시간을 천천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스토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6단계로 공유 드릴 건데요. 자, 권력이 쏠리는 세 갈래길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AI가 가장 먼저 삼키는 소프트웨어 산업, 국가가 직접 주주로 올라타는 장면, 통제사회로 수렴하는 흐름과 AI 모델 자체가 국가 전략 자산이 되는 순간, 그리고 마지막으로 같은 미래를 두고 정반대 이름이 붙는 갈림길까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공장이 완성되면 권력은 어디로 모일까? 길은 세 갈래로 갈립니다. 그런데 종착지는 묘하게 비슷해요. 첫 번째는 기업이 국가를 흡수하는 길, 두 번째는 국가가 기업을 흡수하는 길, 세 번째는 둘 다 벗어나려고 하는 주권적 개인의 길이죠. 마지막 길은 컴퓨터로 시작하는 신생 국가를 만들자는 네트워크 스테이트 운동, 트럼프의 그린란드 인수 시도, 억만장자들의 자유도시 실험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방향은 다르지만 결국 소수 손에 권력이 모인다는 점은 같아요. 첫 번째 길을 가장 날카롭게 그린 사람이 경제학자 야니스 바루파키스입니다. 그의 진단은 이렇습니다. 자본주의는 이미 끝났고 그 자리에 기술 봉건주의가 들어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마존이나 구글 클라우드 같은 클라우드의 자본이 중세의 영주처럼 군림하고 우리는 클릭과 데이터로 공짜 가치를 바치는 농노가 됐다는 거죠. 시장에서 거래하는 게 아니라 영주의 땅을 빌려 쓰면서 소장료를 내는 구조라는 거죠. 기업의 국가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는 첫 번째 길입니다. 정반대 방향을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팔란티어의 알렉스 카프인데요. 그는 이렇게 경고했어요. 실리콘밸리가 사무직 일자리를 다 빼앗고 군을 등한시하면 결국 기술이 국유화될 거라고 말했어요. 빈말이 아닙니다. 엔트로픽이 국방부의 요구 일부를 거부하자 공급망 리스크로 지정되는 일이 실제로 벌어졌죠. 기업이 국가를 흡수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기업을 통째로 빨아들이는 두 번째 길이 열린 겁니다. 같은 공장을 두고 한쪽은 기업이, 한쪽은 국가가 주인이 된다고 보고 있어요. 이 거대한 힘을 만드는 사람들, 자신이 속도를 늦추는 장치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엔트로픽 공동 창업자 잭 클라크가 대표적인데요. 그는 자신을 기술 낙관주의자로 규정하면서 적절한 공포를 함께 가져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가 AI를 부르는 표현이 인상적인데 단순하고 예측 가능한 기계가 아니라 진짜이면서 이해 불가능한 생명체라고 했어요. AI는 설계도대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데이터 속에서 길러진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만든 사람조차 그 속을 다 모릅니다. 그 해법은 기술로 대중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불안을 경청하고 투명성 체제를 세우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26년 6월 엔트로픽의 다리오 아무데이가 한 발 더 나갑니다. 3년간 회사 공식 입장이던 투명성을 폐기했고 이제는 투명성을 넘어서 구속력 있는 규제로 가자고 선언하기로 시작했죠. 비유는 바로 항공기였는데 항공기가 안전시험을 통과해야 뜨듯이 일정 규모 이상의 AI 모델은 사이버, 생물무기, 통제, 상실 영역을 의무적으로 시험하고 기준에 미달하면 정부가 출시를 차단하라는 겁니다. 자발적 약속이 아니라 법적 강제로 넘어가자는 얘기죠. 아모데이는 한 가지를 분명히 못 박았는데요. AI를 마케팅 문제로 보는 시각을 완전히 거부했어요.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건 마케팅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위험이 진짜라는 걸 정확히 알아챘기 때문이라는 거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권력이 세 갈래로 쏠리지만 종착지는 소수의 손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만드는 사람들이 먼저 지금 브레이크를 요구하기 시작했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그 이유가 진짜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를 기존에 깔고 가장 먼저 무너지는 산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AI 팩토리가 완성되면 가장 먼저 무엇을 집어삼킬까요? 답은 기존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사스 산업입니다. 논리를 처음 던진 건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였어요. 그는 24년 말에 기업용 사스가 에이전트 시대에 다 무너질 거라고 했어요. 이유는 그렇습니다. 오늘의 비즈니스 앱은 결국 데이터베이스 위에 업무 규칙을 얹어둔 것이다 라는 거죠. 업무 규칙이 AI 에이전트 층으로 다 빠져나가면 앱은 껍데기만 남는다 라는 거죠.
자연어로 지시하면 AI가 여러 시스템을 동시에 읽고 쓰기 때문에 특정 앱 화면을 열 이유가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말로 끝나지 않았고요. 26년 2월 월가가 이 논리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소프트웨어 주식이 단 2주 만에 약 1조 달러가 증발했고요. 고점 대비로 보면 2조 달러가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좌석수만큼 돈을 받던 구독 모델이 흔들리기 시작했고요. 에이전트가 일을 하면 더 이상 좌석을 셀 수가 없기 때문에 한번 셀 수 없게 된 매출은 다시 세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물론 반박도 거셉니다. 세일즈포스의 마크 베니오프는 다 헛소리라고 하면서 정면으로 받아쳤습니다. 핀테크 클라르나가 세일즈포스를 끊겠다라고 했다가 AI로 갈아탄 게 아니라 다른 소프트웨어로 옮긴 거라고 정정한 사례를 근거로 들었죠. 그러니까 대체냐 과장이냐 양 진영이 지금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분명한 게 하나 있어요. 사람 머릿수로 값을 매기던 소프트웨어 경제가 통째로 흔들린다는 점이죠. 누가 옳든 간에 옛 비즈니스 모델이 흔들리는 건 사실입니다. 그 소프트웨어가 빠져나간 빈자리에는 무엇이 들어설까요? 바로 AI 운영체제입니다. 오픈 AI는 25년 10월 챗GPT 안에서 외부 앱이 직접 도는 생태계를 열었어요. AI 비서 안에 앱스토어인 셈인데 사실상 새로운 OS 운영체제로 뜯어보면 부품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앱 생태계인 앱스토어, 시스템 콜에 해당하는 MCP, 쉘에 해당하는 자연어, 그리고 설치 기반인 사용자인 거죠. 구글도 검색창을 자연어 AI로 바꿔서 제미나이 OS로 가고 있죠. 버튼을 누르는 시대에서 의도를 말하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OS의 위력은 사용자 숫자에서 드러나는데 챗 GPT의 사용자가 26년에 월 10억 명을 돌파했어요. 알트만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람들이 챗 GPT를 자기 삶 전체가 담긴 OS처럼 쓰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10억 명이라는 건데 이건 단순한 챗봇 사용자가 아니라 운영체제의 설치 기반을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OS를 지은 다음은 디바이스입니다. 지능이 사람에게 닿는 마지막 관문이죠. 자, 여기서 세 갈래 전쟁이 붙습니다. 오픈 AI는 아이폰을 디자인한 조니 아이브를 데려와서 화면이 없는 디바이스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메타는 AI 안경에 베팅했고요. 그리고 디바이스의 왕이었던 애플은 이 전쟁에서 점점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화면을 누가 사용하느냐가 아니라 지능을 어떻게 전달하느냐의 문제로 바뀌게 된 거죠. 자, 오픈 AI의 한 수가 굉장히 충격적인데 아이폰을 디자인한 조니 아이브의 회사를 약 64억 원 달러에 인수합니다. 그가 만든 첫 기기는 화면이 없어요. 늘 곁에서 보고 듣는 동반자예요. 알트만은 이걸 영화 헐에 빗댔습니다. 화면을 없애면 지능이 화면을 거치지 않고 사람에게 바로 닿는 겁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애플의 추락이죠. 애플은 24년 더 똑똑한 시리를 약속했어요. 그런데 핵심 기능을 26년으로 미뤘고 다시 또 그 뒤로 연기했어요. 허위 광고 집단 소송에 휘말렸고 AI 책임 임원은 은퇴했고 디자인 총괄은 메타로 떠났습니다. 팀 쿡은 26년 9월 하드웨어 출신에게 CEO 자리를 넘기기로 했죠. 그리고 26년 초 알파벳, 그러니까 구글이 19년 이후로 처음에 애플의 시가총액을 추월했습니다. 칩과 기기를 쥐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던 거죠. 즉 지능을 찍어내는 공장을 지어야 했던 겁니다. 자, 애플의 항복은 두 개의 숫자로 요약이 되는데 먼저 허위 광고 집단 소송의 합의금이 2억 5천만 달러고요. 그리고 26년 6월 WWDC에서 애플은 새 시리의 두뇌로 구글 제미나이를 연 10억 달러에 임대한다고 공식 발표했어요. 디바이스의 왕이 라이벌의 지능을 빌려 쓰기로 한 겁니다. 자기 두뇌를 만들지 못해서 매년 10억 달러를 내고 남의 지능을 빌리게 되는 거죠. 기기를 쥔 자가 공장을 쥔 자에게 임대료를 내는 구조인 셈인 거죠. OS와 디바이스를 쥔 자가 노리는 마지막은 거래 그 자체입니다. 25년 하반기 에이전트 결제 프로토콜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구글의 AP2, 오픈AI와 스트라이프의 ACP, 챗GPT의 인스턴트 체크아웃이 나왔습니다. 코인베이스는 스테이블 코인 기계 간 결제 X401을, 비자, 마스터카드, 페이팔도 각자 에이전트 결제망을 깔았어요. MCP가 모델을 도구에 연결했다면 이건 그 위에 돈을 얻는 새로운 층입니다. AI가 스스로 사고 팔기를 시작한 거죠. 자, 한 문장으로 AI를 쥔 자가 모든 시장을 먹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 검색에서 쇼핑까지의 길이 통째로 붕괴하게 됐어요. AI 요약이 뜨면 링크 클릭 비율이 절반으로 줄어들죠. 검색 트래픽과 광고가 답변 엔진으로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26년 3월엔 아마존과 퍼플렉시티의 소송에서 법원 금지 명령까지 나왔고요. 알트만은 챗GPT에서 구매할 때 2%의 수수료를 받겠다면서 순위는 절대로 돈으로 안 바꾼다라고 했습니다. 검색, 비교, 결제, 추천을 한 손에 모으는 거고요. 그 한 손에 길목을 쥔 자가 가치삿을 전체를 거두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AI의 경쟁의 끝은 결국 승자, 독식이라는 겁니다. 이 흐름의 규모를 맥킨지가 숫자로 못 박았는데
2030년이면 미국에서만 1조 달러치 거래가 AI 에이전트를 거친다라는 거죠. 1조 달러는 미국 한 나라에서만 수정치예요. 자, 이렇게 되면 아마존조차 API 뒤에 그냥 가맹점으로 강등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거래 길목을 다른 누군가가 쥐게 되면 세계 최대 쇼핑몰도 그 길목 안에 한 칸이 그냥 되어버리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AI는 소프트웨어를 가장 먼저 삼킬 거고요. 그 자리에 운영체제가 들어섭니다. 두 번째로 디바이스와 거래까지의 그 길목을 한 손이 쥐어가게 될 거고요. 세 번째로 이 경쟁엔 지킬 해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검색, 비교, 결제, 추천이 한 곳으로 모이게 되는 거고요. 어제의 강자도 길목을 잃는 순간 밀려나게 되는 겁니다. 즉 해자가 없는 이 싸움에서는 길목을 먼저 진 자만이 살아남는 구조인 거죠. 지금까지가 기업의 이야기였다면 이제 국가가 등장합니다. 그것도 규제자가 아니라 직접 돈을 들고 주주로 올라타는 거예요. 트럼프 행정부가 25년 한 일을 보면은 이 그림이 굉장히 또렷해지는데 인텔의 최대 주주가 되고 국부 펀드를 세우고 퇴직연금을 AI 자산에 개방하고 칩 매출에서 통행료까지 걷는 거죠. 그러니까 규제하는 손이 동시에 지분을 지는 손이 되게 된 겁니다. 첫 번째로 인텔인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의 약 10%, 89억 달러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인텔의 최대 주주가 됐어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같은 행정부가 1년 새 히토리와 원전 등 11곳에 100억 달러를 넘게 투입했다가 정부가 시장 밖에서 규칙을 만드는 게 아니라 시장 안으로 직접 들어와서 지분을 지는 형태가 이미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가 돈을 거두는 방식도 굉장히 노골적이에요. 엔비디아와 AMD의 중국 칩 매출에서 정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기 시작했어요. 일반 칩의 매출의 15%, 더 센 칩은 25%입니다. 규제 권한을 지렛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AI 거래 길목에서 직접 현금을 걷고 있는 거죠. 수출을 허가해주는 대가로 그 매출의 일부를 떼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규제가 지금 곧 수입이 된 셈인 거죠. 가장 규모가 큰 장면은 연금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약 12조 달러 규모의 미국 퇴직연금을 사모와 AI 자산에 개방했어요. 12조 달러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평범한 연금 가입자의 노후 자금까지 AI 자산에 전부 편입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AI 공장의 흥망이 월급쟁이의 노후와 한 줄로 묶이게 된 셈이고요. 내 연금이 어느새 AI 공장의 지분이 되는 구조인 거죠. 이 흐름의 정점에 알트만과 트럼프의 관계가 있습니다. 알트만은 2016년 트럼프를 전례 없는 위협이라고 불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20년 2월 취임 다음날 백악관에서 두 사람이 나란히 만나게 되고요. 그 자리에서 5천억 달러의 규모의 스타게이트를 함께 발표했습니다. 알트만은 취임식에 개인 돈 100만 달러를 기부하기까지도 했고요. 적이라 부르던 사이가 같은 공장에 이제 동맹이 된 겁니다. 26년 6월 트럼프는 한 발 더 나아가게 됩니다. 오픈 AI, 엔트로픽, 엑스AI의 지분 일부를 미국 국민이 갖는 구상을 공개했어요. 사실 알트만이 먼저 제안한 공공부 펀드입니다. AI 기업이 지분을 정부에 기부하고 그게 종잣돈이 되어서 전 국민에게 배당한다라는 거죠. 놀라운 건 정반대 진영인 버니 샌더스조차 AI 공적 소유에서 트럼프 알트만과 동일하게 의견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규제하는 정부가 동시에 주주가 되면 국가와 AI 공장이 한 몸이 되게 되죠. 그러면 견제하는 질문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 심판이 선수가 되면 누가 반칙을 잡을까요? 국가와 기업이 한 몸이 되면 그 힘은 결국 사람을 향하게 되겠죠. 통제 사회로 수렴하는 흐름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데이터예요. 누가 나를 가장 잘하는가? 그리고 그 알무로 무엇을 행하는가? 이 질문에 두 사상가가 굉장히 서늘한 답을 내놓았는데 권력의 본질이 바뀌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버드의 쇼샤나 주버프는 이걸 감시 자본주의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가 정의한 권력의 본질이 핵심인데 인간의 행동을 알아내 타인의 목적에 맞게 빚어내는 힘, 단순히 감시하는 게 아니라 알아낸 뒤에 행동을 주조한다라는 건데요. 여기에 유발 하라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알고리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순간 사람은 결정마저 알고리즘에 넘기게 된다고요. 실제로 팔란티어는 여러 정부의 데이터베이스를 엮어서 거의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있습니다. 감시가 통제로, 통제가 결정으로 넘어가는 세상이 이미 온 겁니다. AI가 사람을 흉내내는 시대엔 거꾸로 진짜 사람임을 증명하는 일이 비싸지게 되죠. 알트만이 오픈 AI와 별개로 생회사가 월드입니다. 방식이 독특한데 오브라고 하는 구체로 사람의 홍채를 스캔하고요. 그러면 긴 코드가 생성되고 그 코드가 봇이 아닌 사람임을 증명하는 월드 아이디가 됩니다. 자, 알트만의 명분은 이렇습니다. AGI 시대엔 인간을 식별하고 인증할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인간이 계속 특별하고 중심적인 존재로 남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월드 아이디를 숫자로 보면 규모가 드러나는데요. 홍채 한 번 스캔으로 만들어지는 코드 길이가 약 12,800자리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홍채 등록수가 이미 1,800명을 넘었어요. 그런데 물론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스페인, 홍콩, 브라질, 태국은 과도한 생체 정보 수집을 이유로 운영을 차단하거나 삭제를 명령했어요. 스노우드는 안구를 목록으로 만든다라고 비판하기까지도 했고요. 더 무서운 건 삭제를 요청해도 서버에 남은 파생 코드는 지워지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이 풍경 많이 봤는데요. 바로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가 이미 그렸었던 풍경이에요. 거리마다 홍채를 스캔하고 이름을 불러 맞춤 광고를 띄우고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사람을 체포하고 홍채로 신원을 추적하는 건 이미 현실이죠. 예측 감시도 현실입니다. 영화 속 미래가 아니라 지금 우리 곁에서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그 예측이 영화처럼 정확하지 않다는 데 있죠. 예측 감시의 진짜 위험은 편향이에요. 시카고 경찰은 범죄 점수 명단을 운영했는데 흑인 남성인 절반 이상 포함되는 편향 끝에 2019년 폐기됐어요. LA의 예측 치안도 2020년 중단됐고요. 데이터로 미리 판단하면 영화처럼 정확한 게 아니라 과거의 편향이 그대로 되풀이가 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감시는 행동을 빚어내는 권력으로 진화했고요. 두 번째로는 진짜 사람 증명이 새로운 자원이 됐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측 감시는 정확하지 않고 편향을 반복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통제 대상이 사람에서 한 칸 더 안쪽으로 이동했고요. AI 모델 자체로 이제 넘어가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국가가 통제한 건 물건, 그러니까 칩이었어요. 근데 이제 통제 대상이 바뀌게 됩니다. 칩에서 지능 그 자체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전환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준 사건이 엔트로픽의 미소스 사건이죠. 모델 하나가 국가 안보의 한복판으로 끌려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미토스는 엔트로픽의 최상의 모델이고요. 지구에서 가장 강력한 모델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니죠. 이 뛰어난 능력이 바로 문제가 됐습니다. 모든 운영체제와 브라우저의 보안 허점을 찾아내는 능력이 그 문제였죠. 사실상 거의 엄청난 사이버 핵폭탄 무기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엔 정부와 협력해서 방어자에게만 제한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이 모델을 만든 엔트로픽이 먼저 인정했어요. 이 모델은 무기가 될 수 있다고요. 실제로 25년에는 화학, 생물, 핵무기 제작을 도움 위험을 배제하지 못한다며 최고 등급 안전장치를 발동한 적도 있었어요. 미토스가 보여준 게 바로 전형적인 이중 용도입니다. 26년 6월 엔트로픽은 두 버전을 동시에 내놓았어요. 안전장치를 건 일반용 페이블 5와 장치 일부를 푼 방어자용 미토스 5예요. 같은 기술이 방패도 되고 칼도 되고 있죠. 일반 사용자에겐 안전장치를 채우고 방어막을 맡은 쪽엔 일부를 풀었습니다. 같은 모델인데 누구 손에 가느냐에 따라서 무기와 도구로 갈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통제선을 새로 그었어요. 원래는 첨단 칩을 농축 우라늄처럼 수출을 통제해 왔는데 25년부터는 통제 대상에 AI 모델 가중치 자체를 추가했습니다. 기준은 10의 26제곱 연산이고요. 이 규모 이상으로 훈련한 모델의 가중치가 수출 허가 대상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가중치는 한 번 세면 그대로 복제되는 핵물질 같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 보안이 곧 국가 안보가 되게 되는 거고요. 이게 얼마나 빠르게 작동하는지 미토스가 증명했어요. 방어자용 미토스5가 출시된 지 4일 만에 정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외국인 접근을 전면 차단했습니다. 그 결과 4일 만에 엔트로픽은 자사의 외국인 직원까지 페이블5 모델에 접근하지 못하게 됐고 모델은 통제로 비활성화하게 됐어요. 통제 대상이 물건에서 지능으로 넘어왔고요. 자, 지금까지 본 그림을 두고 사람들은 정반대의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누구는 디스토피아가 시작했다라고 부르죠. 같은 미래인데 말이죠. 한쪽은 풍요를 보고 다른 쪽은 그늘을 보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둘 다 같은 사실을 보고 있다라는 건데요. 지능이 싸지고 흔해진다라는 사실, 하지만 그 끝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낙관적인 부분의 대표는 오픈AI의 첫 투자자인 비노드 코슬라인데요. 그의 예측은 대단합니다. 2030년에는 1차 진료부터 종양, 내과의, 회계사까지 거의 모든 전문성이 사실상 무료로 된다라는 겁니다. 의사도, 변호사도, 회계사도 누구나 공짜로 곁에 둔다는 풍요의 그림이에요. 지능이 흔해지면 한때 비쌌던 전문성이 수돗물처럼 흐른다는 겁니다. 이게 밝은 쪽으로 보고 있는 사람의 의견이고요. 당연히 회의론도 있습니다. 마이클 버리는 빅테크가 칩의 실제 수명보다 길게 잡아 감가상각을 줄이고 이익을 부풀린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차마 스팔리아티피아는 더 직접적인데 발표된 인프라 중 실제로 지어지는 건 절반도 안 되고 대부분 규제에 묶여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짓겠다는 약속과 실제로 건물을 사는 짓겠다는 약속과 실제로 건물이 지금 지어지고 있는 건 간격이 크다라는 거예요. 반면 블랙락의 레리 핑크는 거품이 아니라 오히려 충분히 투자하고 있는지 물어야 한다라고 맞서고 있어요. 같은 숫자를 두고 누구는 거품을 보고 누구는 부족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갈림길을 가장 체계적으로 정리한 게 맥스 테크마크의 책 라이프 3.0이죠. 그런 AGI를 12가지 시나리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유지상주의부터 유토피아, 자유로운 독재,
1984식 감시국가, 그리고 인류 자멸까지요. 굉장히 여러 가지의 시나리오를 보고 있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어느 시나리오로 가느냐를 정하는 건 기술이 아니라 누가 어떻게 소유하느냐라는 거죠. 마크 앤드리스는 테크노 낙관주의 선언에서 지속 가능성, 기술, 윤리, 안전을 적으로 지목했습니다. 그의 반대편 목소리가 숫자로 나타냈는데 26년 초 갤럽 조사에서 미국인 68%가 자기 동네에 AI 데이터 센터를 반대했어요. 68%는 추상적인 미래 논쟁이 아니라 내 집 앞에 들어서는 공장에 대한 반대라고 볼 수도 있다. 블러드 인 더 머신의 저자인 브라이언 머천트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러다이어트는 기계가 아니라 기계의 소유자를 겨눴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네에 반란은 기술이 아니라 그 기술을 진 손을 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갈증에 일론 머스크는 무대를 우주로 옮기자라는 답을 내놓고 있어요. 논리는 간단합니다. 지구는 전력이 부족하지만 우주는 늘 햇빛이 있다. 그래서 태양광으로 돌아가는 AI 위성을 띄우자라는 거죠. 그가 된 이유는 한 문장에 있습니다. 의식의 빛을 별들에게로 확장한다라는 건데요. 26년 5월 스페이스X 산장 서류에 이 표현과 함께 카드르타 셰프 2단계라는 말이 적혀 있습니다. 전력 부족이 연산을 아예 지구 밖으로 밀어내고 있는 겁니다. 규모가 상상을 뛰어넘는데요. 스페이스X가 신청한 고성능 AI 칩 위성이 최대 100만 기입니다. 100만 기예요. 그러니까 하늘을 위성으로 채우겠다라는 겁니다. 머스크는 우주에 AI를 두는 비용이 지상보다 싸지는 시점을 2년에서 3년으로 보고 있어요. 전력이 모자란 지상보다 햇빛이 끊기지 않는 궤도가 더 싸진다는 계산입니다. 데이터 센터가 땅을 떠나 하늘로 가는 미래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머스크가 인용한 카드르 셰프 척도를 보면요. 문명을 에너지 사용량으로 등급을 매기는 척도인데요. 1단계는 행성 에너지를 전부 쓰는 문명, 2단계는 행성 하나의 에너지를 통째로 쓰는 문명입니다. 그런데 인류는 아직 0.7 수준이라는 거예요. 0.7은 행성 에너지조차 다 못 쓰는 단계고요. 머스크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태양광, AI 위성이야말로 인류가 카드르 셰프 2단계 문명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흐름을 아모디에는 기술의 사춘기라고 부르고 있어요. 칼 세이건의 소설인 컨택트에서 빌린 질문이죠. 당신들은 어떻게 자멸하지 않고 이 기술적 사춘기를 통과했습니까? 현실의 언어로는 답을 못 찾아 소설의 질문을 빌려온 거예요. 인류가 처음 겪는 단계라 비유할 과거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무사히 통과할지 자멸할지는 지금 갈림길 위에 서 있다라는 거죠. 오픈 AI를 떠난 다니엘 코코타일로의 진단이 굉장히 서늘한데 한 2개에서 5개 기업이 가장 똑똑한 AI를 기업마다 100만씩 돌린다고 해봅시다. 사람도 아닌 지능 10개가 세상을 좌우한다라는 거죠. 더 무서운 건 그 지능들이 무엇을 원하게 될지는 지금 아무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정렬하는 방법 자체를 모르기 때문이죠. 기존에는 사람이 엘리트였다면 이제는 인지 엘리트로 전환이 되고 그 엘리트가 세상을 움직이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같은 개인은 무엇을 봐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요, 이 풍요라는 말 뒤에는 과연 누구의 풍요인가를 꼭 봐야 됩니다. 지능이 사진다는 약속과 그 파이프를 소수가 진다는 사실은 동시에 오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거품이 아니다 라는 말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봐야 될 건 약속한 지출과 실제 매출의 간격, 그리고 돈이 자기들끼리 도는지 밖에서 들어오는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역사의 교훈인데요. 양쪽 다 봐야 돼요. 철도와 광 케이블은 거품 뒤에도 인프라로 남았지만 거품에 올라탄 개인 투자자 다수는 회복하지 못했어요. 인프라가 남는다와 내 돈이 남는다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공장은 멈추지 않는데요. 그렇다면 진짜 질문은 무엇일까요? 지능이 얼마나 더 싸지고 똑똑해지느냐가 아니라 진짜 질문은 그 공장을 누가 소유하고 거기서 나온 지능을 누가 빌렸으며 누가 그 문 앞에 배제되는가. 그러니까 소유와 임대와 배제, 이 세 단어가 지능 시대의 세 계급을 가르게 되는 거죠. 지능이 흔해질수록 그 흔한 지능을 누가 쥐었느냐가 모든 걸 가르게 되는 겁니다. 100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100년 전 제철소가 철을 찍었던 시대엔 부와 권력이 철강을 진 소수에게 모였습니다. 지능을 찍는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 공장을 진 손으로 부와 권력이 모이게 될 거예요. 다만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철은 다리와 건물이 됐지만 지능은 판단과 결정 그 자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을 누가 쥐느냐는 누가 무엇을 결정하게 되는가의 문제인 거죠. 그 손이 누구 것이 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지금은 지켜보고 묻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1부에서는 공장을 봤고요. 지금 2부에서는 누가 쥐는가를 따라왔는데요. 이 흐름에서 구경만 할지 내 쪽으로 끌어올지는 결국 우리가 정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만의 AI 시스템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교육에서 특이점 빌더스를 통해서 함께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특이점 빌더스는 8주 동안 클로드 코드 코덱스, 헤르메스 에이전트 같은 에이전트 시스템을 만드는 코스고요. AI 시스템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사이트에 문의 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연료가 됩니다. 그럼 다음 편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